두보라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 보니까 참 현장에서 이 모리아 성전에서 직접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모리아 성전에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두보라 성가대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근현대사 강의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50 총선거입니다. 올해 2024년 4월 10일 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범죄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선거를 할 수가 있고요. 출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보면 50에서 60% 정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급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바로 제1회 국회의원 선거가 9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해방이 된 후에 3년 뒤인 1948년 5월 10일에 바로 이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제1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재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만들어 정한다라는 뜻으로 이 선거의 목적은요, 헌법이 없었던 이 대한민국에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 원칙을 갖춘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로 대한민국 건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수립했고, 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도리어 자신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우기면서 지금도 자국민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근현대사 시리즈 제2권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0 총선거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1943년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선언은 바로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게 독립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항복을 받기에 필요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런 결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1945년 8월 달에 소련은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점령하고 한반도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와 일본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미국은 38선을 그어서 소련은 이북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라, 미국은 남한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그 실제 목적은 소련군이 계속 남하하는 것을 막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 38선은 미군과 소련군이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군사 분할선으로 그어졌습니다. 군사 분할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은 38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진짜로 원한 것은 한반도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분단이 되어서 북한의 친소련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반도를 어떻게 독립국가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드디어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회의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이 3개국의 외무장관들이 회의를 한 것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7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 대한 결정사항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1945년 12월 28일 날 발표를 합니다.
한반도 관련 결정 사항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 네 개의 국가가 5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도 전에 이미 북한은 독자적으로 정부 수립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사건들을 이 시간 순서대로 볼 텐데요. 이 밑에 북한 개항기가 있는 것은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1946년 2월 8일 소련 군정은 북한의 임시통치기구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의 모든 문헌들은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이미 북한의 정권이 수립이 된 것이죠. 이 위원회의 수립을 축하하는 이 현수막에도 보시면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후 3월 20일이 돼서야 1차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5월 달에 무기 휴회가 됩니다. 이에 6월 3일 이승만 박사가 정읍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읍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이 미소 공동위원회죠. 이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지만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이승만은 북한은 이미 단독 정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도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후로도 북한은 1947년 2월 17일 최고 입법기관인 북조선 인민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이것은 하원의회의 기능을 했고요. 2월 21일에는 이 북조선 인민회의가 아까 살펴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그 임시라는 말을 빼고 개편하여 중앙정권기관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위원장은 김일성이죠. 이 개편된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대해서 김일성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사회주의 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맞게 더욱 발전시킬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역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탄생된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이미 김일성은요,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독재 정권이다. 그 성격과 기능이 정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첫 민주선거라고 했는데요. 당시 북한의 투표를 보면 흑백 투표라고 해서 이 백색 투표함 그리고 까만색 투표함이 있어서 흰색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 까만 투표함에 넣으면 반대.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민주 선거를 통해서 이 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또 7월 달에 사실상 결렬이 되자 이 신탁 통치 안건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17일 미국은 우리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합니다. 11월 14일 유엔에서는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통일된 남북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북한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분립행위를 해내갑니다. 이 총선거가 결정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아 북한은 임시헌법제정위원회, 임시헌법 기초를 위한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하였고 12월 6일에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신권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1월 8일 이 유엔의 결정에 따라 유엔 선거감시단이 서울에 도착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북한에 가서도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이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 박헌영은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유엔 선거감시단이 입국하는 것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선거감시단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거부를 한다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실시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자 1948년 2월 7일 남로당은 이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2.7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2월 8일에 북한에서는 북한 군대인 조선인민군을 조직하고요. 이에 2월 26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다시 유엔에 상정을 했고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4.3 사건, 제주 4.3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4월 29일 북한에서는 헌법 초안을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화폐와 군대 조직과 정부, 헌법까지 다 갖춘 단독 국가로 이미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야 5월 10일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고 9월 9일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 선포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리고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최초의 한반도 정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남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미 단독 국가를 완성을 해놓고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공식 선포를 미룬 것입니다. 남한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로 인해서 분단이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 남북한 통일 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분단을 막고 한반도가 한 정부로 통일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0 단독 선거 때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북한을 배제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일이 5월 10일로 확정이 되자 박헌영은 남한에 있는 남로당 지도부에 지령을 내립니다. 이 50 선거를 방해하고 반대 운동을 펼치라는 것인데요. 북한은 이미 정부를 수립해 놓고 이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유엔이 개입을 하니까 박헌영이 입지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무력 투쟁을 개최하게 됩니다. 박헌영이 5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지령한 첫 번째 무력 투쟁이 바로 1948년에 있었던 2.7 사건입니다. 남로당은 이 남한의 단독 선거, 또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폭동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날 남로당원 30만 명을 동원해서 일으킨 이 폭동은 마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파업을 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파괴, 습격, 살상과 방화를 일으켰습니다. 남로당이 이때 내걸었던 투쟁 슬로건의 일부를 보면요. 조선의 분할 침략 계획을 실시하는 유엔 한국위원단을 반대한다.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 통일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인에 맡겨라. 이렇게 필사적으로 50 선거를 막고자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7 사건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2주간 지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집계된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과 선거 공무원, 후보의원, 공무원, 양민 등 총 230명이 사망을 하였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경찰, 공무원, 우익인사, 시위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찰 피습, 무기 약탈, 동맹휴교, 파업 등으로 검거된 인원만 8,479명이었고 이 총 2.7 사건에 참가한 남로당 인원은 30만 명이나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2.7 사건을 빠르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로당은 놀라가지고 앞으로 50 반대 투쟁을 이 육지에서 떨어져서 진압이 어려운 섬, 제주도에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제주도 내에 12개 파출소를 일제히 공격하고 우익단체 사무실을 일시에 습격하고 우익 인사들의 집을 습격하고 살해하고 관공서, 교회당, 사찰 등을 습격, 파괴, 방화했으며 살상, 납치 등의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당시 이 시위자들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는 사퇴하라고 협박까지 했고 밤마다 마을을 다니면서 50선거 반대를 외치면서 이 선거위원 관리위원들과 우익인사들을 골라서 죽였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자행된 이들의 만행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선관위 인물들의 피해 내용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5월 1일 새벽 1시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원백의 집을 습격해서 죽창과 낫과 도끼로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죽였습니다. 5월 8일 오전 9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김경종의 집에 10여 명이 들이닥쳐서 그의 어머니인 박사일, 딸 희진을 죽창으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지릅니다. 이웃집에 있다가 집이 불타는 것을 본 아내 김죽현은 집으로 가다가 2살배기 아들과 함께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창의 아내 현정춘도 학살을 당했습니다. 5월 10일 선거 당일 오전 7시 총을 든 대원들 또 죽창부대 50여 명이 투표소를 포위하고 선거인 명부를 압수하고 투표함을 박살을 냅니다.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자들을 죽였고요. 성산면 수산리 향사마을 30여 명의 산 사람들이 내려와서 투표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쏩니다. 이에 고신권의 어머니, 고학선의 어머니, 강정부의 이 어머니가 총에 맞아서 피를 토하다 죽었습니다. 오후에는 선거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청단장 김봉일 부부와 국민회 상해회장 오대호 등 3명을 납치해서 소나무에 묶어놓고 대창으로 찔러 학살합니다. 이날 투표소를 습격하고 투표용지를 파괴하고 투표소를 방화하고 투표소를 습격하며 투표용지를 파손하고 투표소가 방화돼서 투표용지가 파손되고 투표소가 습격되는 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로당은 50선거 지지자들과 가족들을 아주 무참히 죽이고 폭력으로 투표를 저지하면서 이 선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 당일에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50총선거는 예정대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50총선거 결과 재헌국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선거 방식을 볼 텐데요. 이날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국민들이 자유민주적 방식으로 이 국가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먼저 선거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만 21세 모든 국민에게 주어졌고요. 또 피선거권, 바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또한 만 25세 모든 국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마한 사람이 입후보자가 904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자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자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이런 운동과 개혁을 통해서 그 선거권을 받아냈는데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 첫 번째 투표에서 여자들에게 선거권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904명의 입후보자 중에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처음으로 선거인 등록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유권자가 직접 선거인 등록을 했습니다. 이 당시 총 유권자는 813명이었는데 이 중에 96.4%인 784만 명이 선거인으로 등록을 했고 이 선거인 784만 명 중 95.5%인 749만 명이 무려 이날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선출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기록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 풍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투표 안내문인데요.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에 보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등록을 보시면 총선거에 투표하시려면 등록소에 가서 이용지에 당신의 이름을 등록하십시오. 투표하는 날 여러분 투표소로 가십시오. 각 선거인 명부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십시오.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용지와 봉투를 드립니다. 비밀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추천하는 후보자 이름 아래에 표를 하신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하시오. 그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투표 안내문을 보는 국민들을 보시면 조금 어리둥절해 보입니다. 첫 번째 선거이다 보니 당일날 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총선거 때는 후보 선절물도 있었는데 여기 기호 4번 정도하, 또 여기 기호 1번 조대하는 아주 친절하게 여기 1번에다 이렇게 표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선거인 등록 증명원은 이렇게 당시에 생겼다고 하고요. 이날 투표소는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이렇게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여기에 비밀실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또 이렇게 후보자들의 기호와 이름이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네, 여성들도 이날 투표권을 행사를 했고 아이를 들쳐업은 어머니도 또 할아버지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UN 임시위원단의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총선거의 결과 총 의원수 300명 중 북한 지역에 배당됐던 이 100명을 제외하고 200명의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50선거 때 200명 중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 사건으로 인해서 2개석이 무효가 됐기 때문인데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는 그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해서 투표율이 미달되어서 선거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재선거를 통해서 이 나머지 2개석도 채워지게 됩니다. 총선거 이후에 1948년 대한민국에서는 5월 3일 최초의 국회가 개원을 했고 이 재원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7월 1일에는 투표를 통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는데 17표로 우리나라의 국호가 정해졌습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하였고 7월 20일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이 당선이 되어 7월 24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8월 4일에는 초대 내각을 구성해서 출범하였고 8월 15일 해방 3주년을 맞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청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 비로소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신생정부는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정부 설립을 인정받으려고 했는데요. 또다시 북한이 방해 공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은 과정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초대 부수상 겸 외무상이었던 박헌영은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만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를 간파하고 나서 1948년 10월 7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서한에는 북한 정부가 조선반도의 유일 정통 합법 정부다
정부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적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북한 총선거에 이런 선거 없었죠. 남북한 총선거에 북한 유권자 99.97%, 남한 유권자 77.52% 등 남북한 유권자 절대 다수가 참가했다. 그러나 유엔 총회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하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호를 통해서 찬석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와서 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박헌영은 또다시 10월 14일 날 유엔 사무총장에게 반대 성명서를 발송을 합니다. 만일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계속 인정하게 되면 조선인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을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은 다시 한번 아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재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이 재차 났음에도 북한의 공산당 지도부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선집, 교과서, 학습서, 역사서, 사전, 보도 선전물 등 모든 북한의 문헌들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과 김일성 정권 수립이 1948년 당시 조선반도에 거주한 전체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의사가 반영된 남북한 총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반도 유일 합법 국가이자 정부 출범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북한의 조작된, 날조된, 왜곡된 문헌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주체 37년 1948년 5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벌려놓은 단독 선거는 사실상 파탄되고 말았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선거 결과를 날조하여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로 국회를 꾸며냈으며 이어 괴뢰 정부를 조작하려고 날뛰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민족 분열의 위기에 대처하여 주체 37년 6월 지체 없이 전 조선적인 정부를 세울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민족을 분열해놓고 민족 분열의 위기에 대처해서 이 정부를 세울 방침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역사 고급 중학교 제1학년 이것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인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북남 총선거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북과 남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의하여 세워진 국가가 우리 공화국뿐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다. 또 우리민족길이라는 이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에서는 2011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남조선의 민주주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도 연이어 공화국의 창건을 지지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의 신문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를 모시고 그 일을 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추대한 데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구호들이 나붙었으며 애국투사들은 서울중앙청에까지 공화국기를 개양하여 공화국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제가 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지금 성가대석에서도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황당하죠. 그렇지만 이 외부의 정보를 차단시켜버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백성들이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9월 9일은 북한에서 구구절로 불리면서 북한의 최대 명절 4개 중에 하나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북한만의 이야기일까요? 제주 4.3 사건 때도 우리나라에서 이 선전선동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김달삼은 낙로 당원들에게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북조선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수원까지 남하하고 있어. 한 달만 참으면 제주도는 해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방군이 경찰이 되고 토지도 나누어주고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공정한 세상, 평등한 세상이 옵니다. 이 제주도민들은 이 말을 믿고 돈도 갖다 주고 소와 말도 잡아서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는 이 육지에 대한 그 소식이 늦었기 때문에 순박한 제주도민들은 이 남로당의 선동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이 말은 처음에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됐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거짓과 선동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 희대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나쁜 의미의 프로파간다의 대가로 꼽히는데 그가 프로파간다에 대해 남긴 발언 중 하나입니다. 선전은 진실을 섬겨선 안 된다. 특히 진실이 적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폭력과 거짓은 공산주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진실을 조작하고 날조하고 거짓말로 속여도 아무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 위에 세워진 공산당은 이 땅에서 잠시 세력이 더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는 각자 나부터가 성도로서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볼 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속지도 말라는 것이죠. 또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정직한 평강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 기초가 된 이 50총선거가 수많은 희생과 피 흘림 위에 치러졌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78년 전에 50총선거 포스터들이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 상자에 들어가는 투표가 우리의 장래 정부를 결정한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먼저 등록을 하고 다 같이 투표하자. 좋은 투표로 좋은 나라를 세우자.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치라고 돼 있죠. 이번 22대 총선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저희가 4월 10일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이 투표권을 행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직한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 때 모두 선출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하여서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번 4월 10일 총선거 때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많은 피 흘림과 희생과 헌신 위에 치러졌던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번 4월 10일 제22대 총선거에 모든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좋은 나라, 바른 나라로 세워가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교회의 모든 어둠이 사라져야 나라에도 그러한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에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오직 말씀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